여러분 안녕하세요. 핫 이슈의 핵심과 이면을 짚어보는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소종섭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에디터입니다.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되다 보니까 각종 자료들이 국회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기자들도 그걸 캐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아시아경제가 보도했던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그 주제로 좀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탈북자 14명이 상반기에 고독사로 사망했다라는 그런 뉴스였는데 탈북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청자들 여러 가지 감수성이 다양한 부분이 있을 텐데 고독사를 했다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한번 다뤄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 아시아경제 외교안보 담당하고 있는 장희준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장 기자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탈북자들, 탈북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요즘에는 좀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대략적인 어떤 탈북의 형태의 과거와 다른 어떤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북한을 떠난 뒤에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은 올 상반기까지 누적 34,2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2009년쯤에는 한 해에 3,000명 가까이 들어올 정도로 많았던 때도 있었는데요. 김정은이 집권을 하면서 통제가 강해졌고 연 1,0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이제 팬데믹 기간 들어서는 아예 국경을 봉쇄했기 때문에 두 자릿수까지 더 큰 폭으로 줄었고요. 네. 최근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에 105명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늘고 있는 흐름이군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외교관들도, 고위급 외교관들도 탈북을 좀 하고, 걸어서, 탈북하는 것도 최근에 보도가 됐잖아요. 하사가 걸어서 탈북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거에 우리가 보통 탈북하면 라오스 국경 이런, 곳 통해서 들어오고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런 고위급 외교관의 탈북이나 걸어서 탈북하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서 다시 탈북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급격한 탈북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관이 탈북했다거나 하는 것은 체제가 굉장히 이제 약화되고 있다 볼 수 있고 군인이 걸어서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는 건 그만큼 북한 전방 지역에 있는 군대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참 이 자유를 동경하는 북한 주민들의 그 열망 이런 것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러겠지만 또 지원도 하고 이럴 텐데 전체적으로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일단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되면 일단 국정원에서 합동신문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진짜 탈북을 한 건지 혹시 간첩은 아닌지 이제 걸러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식으로 정착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 정착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령별로 맞춤식 교육을 받습니다. 네. 12주 동안? 예, 한국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할 것들부터 직업 훈련까지 이제 다양한 과정이 있고요. 하나원을 12주를 다 수료하고 사회로 나오면 일회성으로 정착지원금이 주어지는데요. 올해는 1인 세대 기준으로 1,000만 원, 내년부터는 1,50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 밖에도 이제 주택지원금이나 취업장려금처럼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도 여럿 있습니다. 1인 세대 기준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 세대 기준이라는 것은 2명이 탈북했던, 혼자 탈북했던, 3명이 탈북했던 1,000만 원이 2인 준다. 세대, 3인 세대로 올라갈수록 그 지급되는 액수는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집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이 돈 정도 가지고 어떤 한국에서 집을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별도의 주택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지원 전체가 그냥 이 돈이 전부인가요? 이건 이제 정착지원금 개념이고요. 네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지원금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어서 그건 이제 가족의 형태나 그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기준이 충족되면 그에 맞는 지원금이 또 따로 나오게 됩니다. 예. 이 참 탈북 어려운 결심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또 와서 이런저런 교육도 받고 또 나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원금도 받고
이렇다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기가 참 탈북민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뭐 잘 나가는 그런 탈북민도 있지만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상당히 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대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착을 하시거나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는 사례들도 덜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쓰는 말만 같다 뿐이지 살아온 문화나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부적응 문제가 항상 과제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0월에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탈북민 여성이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20여 년 전에 함경북도에서 혼자 탈북을 하셨던 분이었고 이후에는 잘 정착을 해서 방송에 이제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나올 정도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던 분인데 시신 발견 당시 상태가 부검이 어려울 정도로 오랜 시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요. 발견되기 2년 전부터 관리비가 체납됐다거나 한 기록들이 발견돼서 네. 아무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생활고에 시달렸던 걸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뭐 이럴 정도면 나름 탈북민 중에서도 좀 한국 사회에 그래도 좀 잘 적응을 하고 나름 좀 돈도 벌었던 그런 탈북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도 이렇게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하는 건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조금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교육하고 다 교육 마치고 나서 정착지원금 주고 사회로 나간 이후에 그 이후 과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이 남한에서 태어난 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만 특히나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이제 장 기자가 보도를 했지만 올 상반기에만 14명의 탈북자가 고독사 했다라는 게 알려져서 뭐 여러 인터넷에서도 좀 화제가 됐습니다. 정확히 이제 표현을 하자면 무용고 사망인데요. 네. 고독사는 돌아가신 뒤에 가족이 시신을 인수한 경우를 고독사라고 하고 무용고 사망은 그보다 더 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가족도 지인도 없어서 시신을 인수해가는 경우, 인수해가는 곳조차 없는 경우거든요. 고독사는 그러니까 누군가 시신을 인수해 간 경우가 고독사군요. 그렇죠. 그마저도 없이 그냥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처리는 무연고 사망자. 맞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어쨌든 뭐 고독사라고 표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그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이제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17명, 40대가 16, 50대도 16,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무연고 사망 사례가 좀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고독사 이러면 이제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요. 80, 70, 80, 90 이렇게 어르신들에서 누구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뭐 이러면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몇 달 뒤에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고독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본다면 30대가 17명, 40대가 16명, 50대가 16명 이러면은 사실은 30대, 50대면은 이게 좀 상당히 젊은 편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고독사 했다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잘 선뜻 납득도 안 되고 한편으로 보면 좀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왜 이렇다고 봐야 돼요? 탈북민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수는 이제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홀로 탈북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내려와서 정착을 하기까지 이제 주변에 의지할 곳도 없는 경우가 많고, 네. 특히 이제 이분들처럼 이 사례들처럼 이제 30대, 40대, 50대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무연고 사망 사례가 몰려 있다는 것은 저희가 사망 원인을 정확히 뽑아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취약한 경제적 상황이 가장 악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은 네. 전체 탈북민 34,000여 명 중에 21%가
위기 정보가 장기간 중첩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보료, 주택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이런 비용들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서 정부한테 관리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탈북자의 21%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정부는 분류를 하고 있다. 즉 통신비나 기타 등등 건보료 등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정도. 체납한 그런 탈북민들을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군요. 그게 21%나 된다. 그러면은 34,000명이니까 한 7,200명. 7,200명.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전체의 21%가 고위험군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정부 차원의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아마 우리 시민사회에서의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최근 3년간의 어쨌든 좀 이 탈북자 고독사 이게 조금 늘어나는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근 10년간의 83명 무연고 사망자 추이를 보면요. 네. 2022년에 19명, 2023년에 13명, 올해 8월까지 14명. 네. 최근 3년간에 55%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부의 이제 대책과 조금 연계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골 시신 사건을 계기로 통일부가 안전지원팀이라는 걸 출범을 했고요. 지금은 안전지원과라는 이름으로 아예 정식 편제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위기정보 39종이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는 탈북민들 조금 아까 말씀드린 7,200명을 선별한 거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시기부터 이제 관리를 시작해서 무연고 사망 사례가 조금 더 많이 통계치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누락됐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견이 되고 이러면서 좀 늘어난 것처럼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탈북자들의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 이런 것을 좀 세우고 추진을 할 것 같은데 정부는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통일부가 함께 연계를 해서 각 지역별로 하나센터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복지관의 위탁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전화로 탈북민들이 상황이 어떤가, 고위험군은 지금 상태가 괜찮은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네.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들어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이후로 증가했다는 건 그 이전에는 이제 사례가 있지만 통계치로 들어오지 않은 경우도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들. 그렇죠. 근데 이 경우가 무연고 사망자는 이제 지자체가 장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 처리를 하러 나가서 이분이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탈북민 통계치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지자체에서 한다면 그런 물증이나 환경 정보가 없으면은 일반인 그렇죠. 내국인 일반인 고독사로 그냥 분류되기 십상이죠. 흡수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탈북민 분들의 특징이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많고 이런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해줘야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10년 전 주소 상태로 남아있거나 연락처가 바뀌어도 알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정부도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어쨌든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일정한 관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되겠지만 사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그거 자체에 대해서 오히려 왜 나만 특별 관리하려고 하냐, 이것이 차별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거부감을 느끼는 그렇죠. 거부감을 제기를 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고독사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탈북 고독사 문제가 또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탈북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최근에 보도됐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올 상반기에만 14명의 탈북자가 고독사 했다라는 내용,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탈북자, 우리나라에 온 34,000명 중에 한 7,200명 정도, 21% 정도를 정부가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탈북민들의 실태와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 상황 등등 관련해서 외교안보
담당하고 있는 장희준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